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일요아이들 시작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공백이 오늘로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주말 응급실을 찾은 시민들은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전임의와 교수들까지 동참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 주말인 오늘까지가 확전이냐 수습이냐 사이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의료진 규모가 축소되면서 평소보다 진료 대기 시간이 3-4배 늘었습니다. 간호원 한 분이랑 교수님 한 분이 이거를 발열 체크한다 그러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없어갖고 시간이 그 전보다가 배려 걸려요 그러더라고. 무작정 기다리란 말에 아예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있습니다. 예시와 후에 의사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고 그래요. 진료 못 받고 가시는데 예, 다른 병원으로. 주말에도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00여 명, 이번 주말이 지나면 10,000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는 현재 전임의가 메우고 있지만 이번 달 계약이 끝나는 전임의들이 병원과 재계약에 나서지 않을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엽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사태 해결을 위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갈등이 최고조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잇따라 총선 완주 의지를 밝혔고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은 조만간 집단 행동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의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했구나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총선에서 경쟁할 의지는 여전히 있다며 서울 동작구을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고 지난 19일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의원도 서울 영등포구갑 출마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비록 자신은 함께하지 않지만 조만간 공천 반발에 따른 당내 집단 행동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평가받으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 나올 거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이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앞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며 하위 10% 통보에 반발한 서른 의원은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고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고민하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실제 집단 행동에 나설지는 이번 주말이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천 심사 결과를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투톱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사이도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당이 내용에 휩싸이면서 총선 승리 전망마저 흔들리는데 지도부를 향한 사퇴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제 오후 비공개로 만나 총선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참석자는 단순한 도시락 오찬자리였고 민감한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계속되는 공천 갈등이 지도부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이재명 대표와 달리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공천 관련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깊어지는 내홍을 놓칠세라 국민의힘도 이재명표 지로규모 공천을 멈추라고 가세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인재를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인재를 일으킬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를 뽑는 것입니까? 총선 승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당 안팎에서 지도부 사퇴 요구까지 커지면서 총선을 앞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또 한 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공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물갈이나 감동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만큼 잡음도 없다는 게 바로 국민의힘 공천 평가입니다. 다만 서울, 강남이나 대구, 경북 같은 전통적 텃밭 공천은 아직 남아있어서 마지막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 한 달여 만에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85개의 공천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중 60%에 달하는 111곳에서 단수, 우선 추천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면서도 잡음 덜해 조용한 공천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감은 공천이고 무쇄신 공천이라고 비판하는 등 당내 부정적 평가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이나 대구 경북 같은 전형적인 여당 텃밭 공천 결과가 남아있어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강남 8곳 중 4곳, TK는 25곳 가운데 21곳이 안개 속이고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 친윤계인 권성동, 박성민, 이용 의원의 공천 발표는 물론 용산 출신 인사들의 거취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자유지만 결정은 당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최대 뇌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용산 출신 인사들이 경쟁하는 서울 양천갑 등 전국 19곳의 1차 경선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경선 결과를 후보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당사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시끄러운 민주당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공천이 진행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공천 배제, 컷오프를 놓고 탈당과 단식 농성까지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민주당의 경우 컷오프에 반발한 임종석 노웅래 의원이 당 대표실에서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의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친문의 상징적 인물인 만큼 친명 대 친문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지역구 20개 곳 안팎의 단수 공천, 경선 여부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현역 하위 20%에 포함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친명계 도전자와 경선에 붙여지면서 오늘도 경선 지역 어떻게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비공개 최고위가 열리는데 공천 반발과 관련한 수습책이 논의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경우 아직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잡음이 상대적으로 덜한 모양새인데요. 오늘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현역 컷오프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오늘 발표로 공천 물갈이가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발표되는 지역은 서울 6곳과 경기 3곳, 인천 2곳, 충북 5곳 등 19개 지역입니다. 양천갑은 국힘 비대위원인 구자룡 변호사와 정미경 전 의원, 조수진 의원 3파전을 펴고요. 동대문갑은 김영우 전 의원과 여명 정 대통령실 비서관이, 행정관이, 경기에선 의정부을 이영섭 전 당협위원장과 정광재 전 MBN 앵커가 맞붙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6선에 도전하는 정우택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선 결과 집계 전 과정을 후보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을 주장하며 상대당이 사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대책을 호소한 지 곧 1년이 됩니다. 이후 피해자 6명이 세상을 떠났고 정부가 부랴부랴 특별법도 내놨죠. 올해부터 미뤄졌던 경매도 본격화돼서 피해자들은 속속 쫓겨나는데 여전히 대책은 미흡합니다.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전세 사기 피해자 7명의 영정이 올려져 있고 검은 옷을 입은 집회 참가자들은 묵념하며 피해자들을 추모합니다. 지난해 2월 전세 사기 피해자인 30대 A씨가 대책을 촉구하며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바뀐 게 없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기는커녕 변명과 책임 전가로 외면하는 정부에 죽음으로 탄원하는 피해자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추모 문화제가 열린 도심각 한편에는 이렇게 하얀 국화꽃을 놓아둔 분향소도 마련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부턴 미뤄졌던 경매가 진행돼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는데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입니다. 결정문이 나오는 시기랑 낙찰이 된 시기랑 이제 맞물리면서 LH 그 공공임대 그것도 이제 못 받는다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 무이자 지원을 받고 싶은데 경매가 다 끝나야지만 가능한데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되거든요. 임대인 1,300여 명이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범죄 수익 환수도 지원 대책도 부족해 피해자들은 방치된 건물에서 누수와 곰팡이에 시달리며 피해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총선이죠. 4년간 국회 의정 활동을 맡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저희 MBN은 총선이 끝날 때까지 2달여간 특별 방송으로 이 정치권 내용을 집중 분석하는 대담 코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특별히 모신 네 분부터 소개하고 시작해보죠.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윤용 국민의힘 부대변인,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선거 앞두고 네 분들은 더 분주하게 방송사들을 다니시면서 아마 바쁘게 보내실 텐데 매주 일요일 저희가 최고의 정치평론가를 모시고 정치권 내용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꼭지는요. 민주당의 공천 갈등 관련한 내용입니다. 컷오프되거나 혹은 하위 10%에 속해서 반발하는 의원들 모습 먼저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당대표가 공관위를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대표 측근 신기를 하기 위한 이런 공천이다. 네? 여기서 내가 눈 부릅뜨고 있어야만이 지 마음대로 하는 공천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나만큼 품 관련한 지금 재판받고 있네?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비명 횡사이며 사천 아닙니까? 당연하죠. 우리 당이 가는 길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얘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 안 받아들여졌고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그 장면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좀 화가 나던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 명의 의원들이 등장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조금 결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님. 일단 이수진 의원 사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친명으로 여겨졌던 그런 강경파 의원들 모임이라고 불리는 철험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기도 했었고 나름대로 이재명 의원과도 매우 가까웠었던 의원 중에 한 명으로 분류되는데 배제가 지금 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뭐 이유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의원들 평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요즘에 민주당 공천 얘기가 나오면 참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지금 탈당하신 분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또 뭐 단식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런 당의 판단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동작 지역에 나경원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봤을 때 당에서는 좀 이 대항마로서 과연 가능한가 판단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좀 의원 평가도 있지 않았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음회를 했기 때문에 친명이기 때문에 좀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누구나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비명이라고 학살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또 명분도 되고 네.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뭔가의 그런 거리가 멀어져서 배제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방어를 하고 또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의원의 대표적인 한 분이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멀어졌다? 저는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거는 억측인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 당 시스템의 자체에서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갈등이 보이지만 네. 시스템 안에서 대표가 들어가서 깊숙하게 뭐 이걸 마음대로 찢어서 막 이렇게 발기발기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너무 모든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좀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예. 그냥 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예, 노웅래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님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 가지 마포갑의 상황들을 판단을 했겠죠. 네. 근데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당에 헌신을 해왔고 나름대로 뭐 이재명 대표하고 멀지도 않아요. 늘 어떤 지도부가 오면 거기에 헌신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민주당이 친절했으면 어땠을까?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당에 헌신했던 의원에게 그러면 최소한 경선의 기회라도 준다든지 아니면 미리 통보를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예. 노웅래 의원께서 지금 상황이 마포갑에서 계속 출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험지를 가시든지 불출마를 예. 하시든지 아니면 경선을 하는데 감점을 안고라도 하시겠느냐. 그 선택을 저희가 존중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 갑자기 이렇게 전략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아마 이제 반발이 튀어나오겠죠. 근데 다만 모든 이 정치사에서 공천 시즌에는요 삭발하고 단식하고 네. 하는 것들이 늘 나옵니다. 네. 예.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된 방식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앞서 이제 소영주 부대님께서 분석해 주신 이수진 의원이라든지 뭐 노웅래 의원과 서른 의원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른 의원은 직접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겠냐라고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다르죠. 노웅래 의원이나 혹은 이수진 의원은, 특히나 이수진 의원은 친명계라고 불렸어요. 친명계라고 불렸고 또 이수진 의원의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수진 의원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사실 법사위에서 앞장서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직접 공격해왔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최전선에서 사실은 그것을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람입니다. 예. 저는 서영주 부대변인님 말씀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세 사람, 특히나 이수진 의원이나 혹은 노웅래 의원의 입장 변화를 보면서 예. 그간 당대표와 현역 의원의 관계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당대표와 현역 의원들이 정말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동지 관계였다면 이렇게 공천권을 받지 않더라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공격을 한다던가 또는 나만 재판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뭐 거의
물귀신처럼 당신도 재판받고 있는데 왜 나만 그러냐라는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현역 의원들과 당대표의 관계는 공천권과 관련된 관계였구나. 공천을 안 받으니까 갑작스럽게 공격을 한다. 이건 평소에도 당대표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다 알고 있었다. 문제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받지 아니한 상태니까 이제부터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변한 게 아니냐.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도 괜찮고 친명 의원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서로 간의 신뢰관계, 정말 친명 이런 거는 아니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바로 당대표로 공격하고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끄집어내고 당대표의 재판받는 상황까지 끄집어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지적 관계는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차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할 것 없이 지금 이제 컷오프나 하위 10% 통보받는 의원들이 있단 말이죠. 뭔가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탈락자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공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공천 심사의 잣대가 그렇게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그러한 반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뭐 말씀들 하셨지만 뭐 이수진 의원이나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소위 뭐 어떻게 보면 범친명, 뭐 좀 더 가까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친명인 의원으로 분류됐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정치적인 욕심들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렇게 삐치도록 만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뭐 일종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사실 뭐 말씀들 하셨지만 사실 뭐 역대 정당의 공천에서는 항상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유독 이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좀 더 강하고 좀 더 심각하다는 상황일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앞서 우려되는 부분이죠.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도 선거 때마다 이제 이런 자본들은 있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차 교수님도 이제 여러 번의 이런 선거를 계속 보셨으니까요. 이번이 과거에 그런 민주당에만 국한돼서 보면 과거의 당내에서 공천을 두고 벌였던 갈등이랑 비교하면 더 크다고 보십니까? 크죠.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지금 비명행사, 찐명, 뭐 행제라는 표현이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들어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서른 의원이나 제 생각에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일종의 그러니까 정당의 일종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좀 물러서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진작에 좀 뭐 제도적으로 뭔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이낙연 캠프의 자장 뭐 그리고 뭐 사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공격 이런 부분들이 불씨가 되어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직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상당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인데 저런 분들조차 하위 10%에 들어가는 이러한 잣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대립각을 세웠던 당내 인사들에 대한 제거 이런 부분들이 아니냐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 대타로 들어가신다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예를 들면 친명 의원회들이 단수 공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 지금 그러니까 이 비명 중진들이 있는 곳에 1대1 일종의 뭐랄까 경선을 붙이는 대결 구도를 대결 구도로 가는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사천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러한 그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이죠. 이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이 지금 이 유독 비명계의 중진들이 있는 곳에서 돌았다.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일종의 환기를 통해서 지금 배제하려는 하나의 정치적 공작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어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소위 말하는 바단풍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바단풍이 뭐냐? 이 우리나라의 그 전례 이 와중에 재밌는 와중에 이 서당의 훈장 선생이 바람풍이라는 한자를 가리키는데 본인이 발음이 짧아서 그러니까 나는 바람풍 할 테니 니네들은 바람풍으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쉽게 말해서 지금 사법 리스크에 상당히 한가운데에 놓여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소위 말해서 노웅래 의원이 돈봉투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받은 분들에 대해서 공천 배제를 결정한 듯한 모양새가 쉽게 말하면 당대표로서의 결격적인 사유를 가지신 분이 쳐낼 수 있느냐는 그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천 논란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더 공천 잡음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윤영 부대변인 이제 상대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보는 지금 민주당 공천 갈등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이시죠? 저는 한 가지 부분을 되게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의원들의 하위 평가를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는 의원들이 자기가 하위 20% 받았다는 걸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방 보좌진들한테조차도 시시했었습니다. 이 하위 20% 받는다는 것이 당장의 선거에서도 불리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 개인에겐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커리어에 굉장한 수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모두는 아니지만 의원들이 앞장서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하위 10%나 20% 받았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다는 게 반증이고 동시에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이 얼만큼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 스스로 공개하는 이유는 내가 실력 부족 때문에 하위 20%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하위 20%가 됐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지역 유권자들에게 더 많이 득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원래 하위 20%를 받으면 지역에서는 경선이나 본선에서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는데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앞장서서 밝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 관리를 담당하는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발언이 공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하기를요. 이 대표 체포한 표결이 공천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이렇게 비명계의 공천 살생부가 된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0점 발언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주변에서 얘기 자체가 이게 또 발화점이 된 거예요.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 봤을 것이다. 그러면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와 이명박 공관위원장에게 밀봉된 채 전달이 됐다. 그랬더니 이명박 공관위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뭐 이재명 대표한테 누가 얘기했나 보다. 그러면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고 얘기했다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미 확인을 해준 거고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알고 얘기한 것인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른 의원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윤영찬 의원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체포동의안 시절에 가결을 던졌을 만한 분들이잖아요. 물론 무기명이지만 그렇게 던졌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 가결표를 던져서 9월에 체포동의안이 있었고 11월에 의원평가가 있었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 뭔가가 평가에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찍어내기다라는 걸 스스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직자 평가표가 이 그래프가 나와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김성환 의원처럼 이게 반영이 됐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게 체포 동의안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당론으로 그때 한 게 아니잖아요. 의원 개별 자율투표를 했는데 누군가는 소신 있게 가결을 던졌고 어떤 사람 내가 가결 던졌다 한 사람도 있었어요. 가결 던졌어? 부결 안 하고 그래서 찍어서 0점을 줘?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봐서는 민주당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시에 그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 스스로도 이런 결과까지 이어질 줄은 예상을 못했겠죠. 통상 보면 서른 의원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정치의 세계가 테크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통상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로 있을 시절에 민진무라는 어떤 그런 또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비주류가. 엄청 문재인 당시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그러고 무능력하다고 그러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이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천 시즌 때였거든요. 그분들 다 살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 지도부에 반격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죽이면 결국엔 공천 자체가 이거는 엉망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 비주류에서는 그걸 알고 공격을 해요.
그게 또 이제 당 내에서 비주류 살아남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른 의원도 아마 설마 했을 겁니다. 최소한 뭐 저기 김영주 의원이나 다른 다선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컷오프 소식과는 다르게 본인은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도부에 대한 정적인데 설마 정적을 제거한다?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나를 하위 10% 줄까?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라고 이렇게 외부 평가들이 있는데 지금 김성환 의원의 말을 다시 한번 평가하자면 이런 일은 당에서 있을 수 없다. 저는 다시 한번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종근 시사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친명계 김성환 의원이 하위 20%의 비명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자, 근 일주일 동안의 지금의 어떤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좀 자멸하는 어떤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뭐 국민의힘이 지금 논평을 하거나 하지 않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명행사라는 말도 사실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김성환 의원의 발언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반헌법적인 이야기예요. 자,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누가 부결표를 던졌는지 모르는 게 원래 우리 헌법 정신에 맞습니다. 비밀 투표니까요.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당에서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인 대의 헌법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사실 자신의 어떤 그런 투표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을 특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라고 지금 지금 친명 쪽에서 아예 시인을 해버린 셈이 됐잖아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자인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고요.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적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보충을 하면 박용진 의원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권 경쟁을 벌였던 상대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어떤 정당도 함께 경쟁을 벌였던 후보였던 사람을 이렇게 공천에 배제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무리 점수에 따라서 하지만 그러나 균형감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을 해야 된다. 이를테면 YS는 6대4의 균형으로 언제나 공천을 주어라.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 또 DJ 같은 경우는 정대철, 김상현 이렇게 쓴소리하는 그런 뭐랄까 중직등 의원들을 도리어 키웠거든요. 당에서 쓴소리 하라고. 그런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적을 대놓고 자르는 그런 사례를 지금 민주당이 역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짚어보고 국민의힘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차정 교수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공천 갈등이 더 불거질지 아니면 뭔가 수습 국면으로 좀 갈 수 있을지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친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중성동갑 지금 국민의힘은 윤희숙 전 의원을 여기다가 배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을 넣을지 아니면 배제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주 초면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가능성이 거의 반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지난주 내내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사실 중성동 갑에서는 배제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송파 갑으로 지금 험지 출마를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임종석 전 비실장이 나는 안 가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래서 본인이 중성동과 갑에는 무조건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좀 더 그러니까 이 좀 전투력이 있는 사람 뭘 뭐 내셔오겠다 해서 소위 말하는 여전사 3인 트리오 중에 한 분이 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왜 지금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조금 반전됐나고 이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각의 보도를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일종의 그러니까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중성동 갑의 공천을 이재명 대표에게 권유를 했다고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내 원로들이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기댈 수 있는 일종의 뭐 정치적 비빌 언덕은 사실 이해찬 대표인데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강하게 추천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해찬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586을 대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당내 논란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전임 정권, 바로 문재인 정권의 그러니까 단임 정권으로 끝난 부분에 있어의 정권 교체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상황, 이런 식으로 만약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만약에 그러니까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당내 친문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공천의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하나의 내관을 건드리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아마도 그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가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아마 포용과 하합의 차원에서라도 저는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공천 그래서 배제하지 약간은 않을 좀 것이다. 비관해서 약간은 조금은 살아나는 분위기로 보인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련해서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외부적 영향이 없을 겁니다. 저도 단 한 명도 제가 아는 사람 밀어넣지 않을 겁니다. 대신 누구라도 사심 있는 생각으로 밀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제가 맡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 창당할 때 사진들을 보십시오. 면면들이 끔찍하고 화려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이익 나눠먹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동료 시민의 삶을 낫게 하겠다는 너무나도 선명한 누구에게 얘기해도 창피하지 않은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니까 김윤영 부대변인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지금 대표 위원장의 공천 스타일, 잡음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현역을 컷오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즉 새 부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다.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느 쪽 의견에 좀 가까우십니까? 일단 저희가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이고요. 일단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 하위평가 30%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감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감점을 받으신 분들이 경선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공천이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조용하다고 해서 못한 게 아니라 잘한 것도 아니지만 못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보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자만하지 않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남아있는 공천에서도 좀 더 국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깥에서는 이달 말에 있을 쌍특검법 재표결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일단 장동혁 사무총장이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런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쌍특검이 최초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왔었을 때 저희 당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모두 나오시고 나서 로텐도홀에서 피켓 반대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 사진이 다 남아있고요.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당리 당략이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바꿀 거라고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역시 그거에 상관없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소신과 신념에 맞춰서 투표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부대님, 이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최대한 이 쌍특검 재표결 시기를 뒤로 늦춰서 국민의힘에서 뭔가 공천 배제된 이탈된 의원들의 표를 좀 끌어모으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이 부분 지금 국민의힘 공천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그게 영향이 없을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지금 급히 투입된 이유가 쌍특검법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엔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선 것이고요. 본인도 그렇잖아요. 이 쌍특검법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한 건, 그다음에 대장동 50억 클럽 있잖아요. 거기도 따져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지금 공천에 있어서 이 특검법을 막는 거는 당연히 우려를 하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애써 부인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생각하고 있구나. 어떻게 현역이 컷오프가 하나도 안 됩니까? 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TK가 남긴 했지만 TK는 현역을 컷오프의 대상이 아니라 물갈이의 대상이죠. 거기는 그냥 꽂으면 바꾸는 거니까. 하지만 다른 데는 다른 지역이나 뭐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컷오프를 했다가는 당장 튀어나오고 거기는 잃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특검법 표결을 할 때 18명에서 20명입니다. 거기만 넘어오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 상황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건 아닌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나를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공천이 심하게 여러 가지 좀 요동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은 조용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밋밋한 공천을 가지고 가면 예. 총선에서는요 승패가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다. 좀 그런 좀 선거 본선에서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을 그럼요. 것이다라는 이제 원래 예상을 조용히 주셨는데. 가면 예. 망한다는 말이 좀 그러지만 조용히 가면 성적이 안 좋을 수 있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출마하는 분들 보면 네. 역시 곳간에서 인심이 나고 곳간에서 희생이 나온다. 저는 그런 예.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그립감이 강하다고 평가를 해야 할까요? 지금 국민의힘 비례위생정당인 국민의 미래 이 대표의 당 사무처 직원이 이제 대표로 맡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뭐 누가 봐도 사실은 그냥 비례위생정당은 하나의 당이긴 합니다만 직원이 사무처 직원이 이렇게 대표로 가니까요. 이거는 또 처음 보는 일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비례위성 정당만이 아니라 지금 본 그런 지역구와 관련된 공천도 역시 4년 전과 8년 전 이런 두 번의 총선과 견줘봤을 때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비례위성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위성 정당 4년 전에 정말 최악이었어요. 당시에 미래통합당에서 만든 미래한국당 비례위성 정당에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공천 번복이라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어요. 예.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 이제 한성교 대표를 임명을 하자 한성교 대표가 지금 미래통합당이 인재 영입을 해서 이렇게 이쪽 미래한국당 쪽으로 비례를 좀 해달라라고 넘겨온 명단을 전부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20번 바깥으로 그러니까 안정권 아닌 바깥으로 전부 다 배치를 하면서 새롭게 자신이 공병호 공관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인물들을 추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니 미래한국당을 미래통합당이 만들었는데 처음에 같은 뜻으로 했다가 완전히 충돌이 돼버렸고 그러자 지금 한성료 대표를 지금 그때 사퇴시키고 새롭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짧게 덧붙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해서 계속 일관되게 기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위성 정당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든 정당이다. 그리고 본 정당인 지금 이 본 정당에서 하려는 사람들을 그대로 비례대표로 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를 명망가를 한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위성 정당이다. 이 정당이 계속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제 총선이 끝나면 합당할 정당이기 때문에 굳이 명망가 위주의 어떤 유명한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울 이유가 없다라고 미리 거의 다 얘기를 계속 되풀이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안정원 이준석의 개혁신당하고 이낙연의 신당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춰가는 정당이다. 이렇게 다 준데도 내가 안 해요. 그 말 자체가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그 당을 전부 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내가 헐떡말떡 하는 건데 내가 그 복잡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합니다.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지점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족스러운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차 교수님, 예. 이전부터 공관위원장 영입설은 파다했지만 네. 김종인 위원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직접 다 준다 해도 안 간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전에는 냈는데 이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 행보를 감아보면 기승전 김종인이잖아요. 적절한 공식이 이번에도 더 들어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한 1년 전에 그 라디오에 나와서 제3지대가 아마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뜨면 아마 한 30석 정도는 갖고 갈 거라고 아주 그러니까 그 전망을 밝게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상당히 안 좋게 또 했던 부분은 지금 따지고 보니까 결국 이낙연 대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제3지대에서의 일종의 뭐랄까요 민주당 세력과의 합당, 그러니까 힘을 합치는 부분은 정말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재기에 위한 도구 발판 정도로 전락하는 거 아닐까라는 아마 그런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이낙연 대표에 대한 견제를 아주 세게 했고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 빅텐트가 치러지지 못하고 이제 중텐트로 두 개 나눠지는 형국이었는데 아마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빨리 들어가서 이 지금 중텐트에 불과하지만 내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본인이 생각했던 제3지대에서의 정치적 성공이 일종의 뭐랄까 그러니까 성공을 거둬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 소신도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입에는 득과 실이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상당한 이 이슈를 또 이렇게 선정하는 탁월한 능력이 계시잖아요. 2012년도에 당시 새누리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다를 내세워가지고 선거를 돌파한다든지 2016년도에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을 때는 짜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장악력.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친노 패권, 친문 패권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상쇄시키면서 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득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또 실도 있다는 거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노예한 정치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개혁신당의 지지층이 2030이고 개혁이라는 당명하고 과연 잘 부합되느냐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워낙 이제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 뭔가의 그 신구의 조화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지 않을까 싶기도 물론 한데. 신구의 조화도 그러니까 필요하긴 합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승전 김종인처럼 비치는 부분 너무 김종인에 의지하는 게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정치적으로 뭔가 많은 의지와 의탁을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 중장년층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이렇게 정권을 쥐고 어떻게 나아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스타일은 항상 정권을 잡고 앞으로 거칠게 나가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때까지 성공을 많이 하셔서 선거 기술자라고도 불릴 만큼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한 가지 또 봐야 될 부분은 거대 정당에서는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집에서는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잘 하셨는데 개혁신당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 집을 지어야 합니다. 과연 새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도 많이 갖춰져 있고 인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에는 지금 체계도 없을 거고요. 인재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건 잘했지만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지난번만큼 쉽게 성공하지는 못할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과연 결과가 어떻게 이제 나올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인데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결별하면서 이 두 정당을 분리한 여론조사들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이제 모습들인데 한 3-4%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에서 나온 새로운 미래 아직 뭐 1-2% 정도 수준에 나오고 있는데 소영주 부대변인님. 지금의 지지율 당연히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뭐 이낙연 대표 지금 저 지지율을 크게 의미 있게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목표로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동력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서로 이질적인 어떤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 좀 따지고 보면 결과론적으로 헛시간을 많이 보냈죠. 헛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이질 집단이 뭉쳐지면 이게 2+2는 4가 돼야 되는데 네. 2+2가 1이 되는 희귀한 현상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결변의 중심에는 김종인 지금 그 공관위원장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김종인 그 위원장께서는 이낙연 대표와는 가지 말아라. 우리끼리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들을 조금 어깃장을 놓으면서 이준석 대표가 추진을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좀 삐져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차원에서 다시 제자리로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이냐 이낙연이냐 두 사이에서 김종인을 선택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처음에 개혁신당의 모멘텀을 김종인을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예. 지금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개혁신당의 주목을 받았던 건 윤석열 대통령의 각을 세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폭정이나 무능함이나 이런 거를 바로잡고 보수도 부끄러워하는 이 정권을 바로잡아서 본인이 제대로 된 보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올라갔었거든요. 네. 지지층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스탠스가 이상하게 잡탕밥이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왔다. 근데 그 잡탕밥의 나머지 부분들을 드러낼 시간이 과연 D-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천하의 김종인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네. 예전에 메이저를 뛰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끝나고 국내 야구로 왔다가 이제 사회인 야구까지 예. 이제 들어오시는 꼴이 된 예.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예. 저는 좀 점수를 낮게 좀. 지금 민주당 내에서 김영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다뤘던 이수진, 노웅래 의원 이런 분들이 개혁신당에서 이번에 떨어져 나온 새로운 미래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그룹 이쪽으로 대거 합류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러면 가능성은 개혁신당보다는 새로운 미래로 갈 공산이 예. 크죠. 왜 그러냐면 이제 명확해졌잖아요. 개혁신당은 보수의 새로운 집단으로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보수의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대한 정당 정치의 어떤 그런 피로감 없애는 거는 이제 부수적인 것이고 개혁신당은 보수 쪽이고 이제 새로운 미래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진보의 스펙트럼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그 당에서 나온 그런 의원들이 있다 했을 때는 무소속으로 나가기보다는 새로운 미래의 당의 간판을 걸고 나갈 가능성이 클까요? 그건 판단해야죠. 저는 무소속으로 나갈 공산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영등포에서 해도 본인 기반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무소속이 편하죠. 그랬을 때 새로운 미래로 안 가더라도 되는 것이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미래의 간판을 달면 본인이 지역에서의 장악력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 장악력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새로운 간판을 다느냐 아니면 무소속을 하느냐 저는 그 향방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그런 득실을 따져서 옮길 공산이 크지만 5명 시절은 무소속. 그다음에 조금 기반이 약할수록 새로운 미래. 하지만 개혁신당으로 안 갈 것이다. 개혁신당 갈 바엔 국민의힘을 가죠. 뭐 하려고. 이종훈 평론가님. 네. 뭔가의 모멘텀이 있어야지 개혁신당이든 새로운 미래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 어느 주체가 어디죠? 주어가 그렇다면? 둘 다요.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도 그렇고. 근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영입을 했으니까요. 네네. 근데 새로운 미래는 그런 이벤트가 지금 있지 않거든요. 새로운 미래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감나무 전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무엇을 한 것보다는 떨어지는 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감이 아주 무르익고 있다라고 여겨질 거예요. 특히나 호남 쪽에 저는 광주 쪽에 현역 의원들을 전부 다 내친 것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현역 의원들을 그렇게 했을 때 특히나 광주와 호남 지역에서 바라볼 때 과연 지금 민주당이 호남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호남과 관련된 수도권 의원들, 특히 서울 지역 의원, 현역 의원들이 배제되고 그 자리에 영남권, 예를 들어서 추미애, 이현주 이런 영남 출신의 그런 민주당 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것도 지금 사실 흐름이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쪽을 왜 이렇게 배제하지? 이렇게 여길 대목이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새로운 미래가 파고들 수 있는 어떤 부분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종석 의원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이 비명계 특히나 이제 호남 출신 비명계가
구심점이 없었어요. 좀 모래알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점점 구심점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약에 성동갑에 안 준다. 그리고 거의 내치는 것처럼 지금 계속 그렇게 포지셔닝 한다면 임종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이미 만들어진 호남 베이스 정당이 있다. 거기서 한번 손을 잡아보자. 이렇게 스토리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데.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미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 초쯤에 굉장히 큰 어떤 이벤트가 어떤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흘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지금 이야기가 물밑에서 되고 있는 중진급 의원들 내지는 전 의원들의 합당 소식이 아닐까라는 뭐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보는 거죠. 뭐 그런 나름대로 빅 이벤트가 생기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뭔가의 이제 새로운 미래 쪽에 이벤트가 만들어지면 제3지대 표를 그쪽에서 이제 많이 가져가는 셈이 되니까요. 더 불리하다고 판단을 할까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 이낙연 대표 쪽이 기반을 한 저 지지층 자체가 서로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유불리를 따지긴 어려울 거고요. 지금 오히려 모멘텀을 못 찾고 있어요. 지지율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모멘텀이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있는 여론조사 수치도 상당히 솔직히 변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비한 상황이고 표본 오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아서 아직까지 두 정당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만든다고 해서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는 아닐 것 같고요. 정체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뺏어간다면,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에서 만약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영입 것 같은 큰 이벤트를 했을 때 개혁신당보다는 당연히 민주당 쪽에 득표율을 좀 가져온다고. 저는 만약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새로운 미래로 가는 국면이라고 한다면요, 아마 민주당 내에 친문계 상당수가 아마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몇몇 세력이 탈당하는 규모가 아니라 거의 분당의 수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미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날개를 다른 그런 행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제기도 상당히 좀 쉽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아까 이해찬 전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을 껴안아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탈하고 누가 이탈할 것이냐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까지 감안을 했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을 모셔온 거죠. 일종의 구심점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건데 과연 그러한 김종인 효과가 지금 국민의힘에 잠재되어 있는 불만 세력들한테 얼만큼 어필할지는 지켜볼 때문에. 마지막으로 짧게 20초만 여쭤볼게요. 소영주 부대표님. 임종석 전 실장 안 갑니다. 나올 가능성 안 간다. 그거는 안 가는 거 확실하고요. 제가 임종석 전 실장의 성품과 성향과 정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 안 갑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도 본인이 안 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미래의 관건은요. 기호 3번입니다. 얼마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호 3번만 가지고 총선을 치른다면 본인들에게는 뭐 지금 개혁신당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봐서 개혁신당 3번 받기가 힘들어요.